임자 없는 꽃을 내가 꺾겠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오늘 밤은 잔말 말고 내 수청을 들거라. 가까이 오지 마시오. 내 혀를 깨물고 자결하면 했지. 내 놈의 더러운 손은 타지 않겠다. 으악, 내 팔. 호랑이다. 사람만 한 호랑이가 나타났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기 강원도 깊은 골짜기. 눈이 한 번 오며 이듬해 봄까지 녹지 않는다는 첩첩산 중에서 벌어진 기막힌 사연입니다. 옛말에 인명은 제천이고 부부의 연은 하늘이 맺어준다고 했습니다만 가끔은 그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저런 악연을 놔두시나 싶은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렇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하게 군 놈과 짐승의 가죽을 썼으나 사람보다 뜨거운 피를 가졌던 아주 슬프고도 무서운 이야기지요. 때는 조선 중기 동지 섣달 긴 밤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닥치는 산비탈 아래 다 쓰러져가는 초가삼간 하나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박서방과 그의 아내 최씨 부인이 살고 있었지요. 부인, 손 좀 이리 내보시오. 얼음장이 내그려. 내 손이라도 녹여드릴 테니. 서방님도 참 나무 하시느라 손이 볏짚처럼 거칠어졌는데 제 손이 차다 한들 서방님 고생만 하겠습니까? 박서방은 본래 머슴 출신으로 가진 것이라곤 튼튼한 지게 하나뿐인 사내였습니다. 반면 최씨 부인은 한때 기와집 안방마님 소리를 듣던 양반가의 여식이었지요.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 나고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최씨를 박서방이 목숨 걸고 구해내어 이곳 산골로 도망쳐온 것입니다. 그러니 박서방에게 아내는 하늘이었고 최씨에게 남편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비록 끼니마다 시래기 죽을 끓여 먹는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화롯불처럼 따뜻했지요. 하지만 이 소박한 행복마저 시기하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으니 이리 오너라. 박서방 이놈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마을의 유지이자 고리대금으로 배를 불린 악독한 배주사였습니다. 그는 툭하면 사냥을 핑계로 이 외딴 집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최씨 부인 때문이었지요. 쯧쯧 아깝다. 아까워 저런 곱디고 온 꽃이 거름 냄새나는 머슴 놈 품에 썩고 있으니 박서방, 너는 내 소장녀 낼 생각은 안 하고 방구석에서 마누라 치마폭만 붙잡고 있느냐? 아이고, 주사나리. 이번에 눈이 많이 와서 숯을 굽지 못했습니다. 보름만, 딱 보름만 말미를 주시면. 보름? 내 놈 꼴을 보니 평생 가도 못 갚겠다. 정 힘들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지. 내 마누라가 내 술 시중이나 좀 들면 모를까? 나리!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아무리 천한 상놈이라도 지킬 도리가 있는 법입니다. 박서방이 낯을 쥐고 벌떡 일어서자 배주사는 흠칫하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배주사의 눈빛은 독사처럼 번들거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 아니 그보다 더한 탐욕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줄댕기 하나라도 사보겠다고 사람이 잘 가지 않는 험한 벼랑으로 약초를 캐러 갔습니다.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지요. 이악!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박서방의 오른쪽 손등에는 낫에 베인 깊은 상처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피가 철철 흐르는 손을 부여잡고 돌아온 남편을 보며 최씨 부인은 자신의 속치마 고름을 북 찢어 손을 감싸 주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이지요. 서방님, 제발 몸 좀 아끼세요. 이 상처가 흉이 지면 어쩌시려고. 괜찮소. 사내놈 손등에 흉터 하나 있는 게 뭐 대수라고. 이 흉터가 있는 손으로 내 평생 부인을 지킬 것이오. 저승사자가 와도 이 손으로 막아낼 테니 걱정 마시오. 남편의 그 말은 맹세였을까요? 아니면 슬픈 유언이었을까요? 오른손 손등에 선명하게 그어진 일자 모양의 상처. 이 상처가 훗날 두 사람을 이어줄 유일한 끈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잠을 자던 최 씨 부인이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안방 문 밖에서 집채만 한 호랑이 한 마리가 문종이가 찢어지도록 앞발로 문을 긁어대는데 그 호랑이의 눈에서 피눈물이 뚝뚝 떨어져 문지방을 적시는 흉몽을요. 아! 서방님! 부인, 왜 그러시오? 나쁜 꿈이라도 꾸었소. 최 씨 부인은 차마 호랑이 꿈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가슴만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걔 아무도 없느냐? 주사나리의 명을 받들러 왔다. 한밤중에 들이닥친 배 주사의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박서방의 지게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는 마당에 멍석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 내 이놈! 관아에서 포졸들이 오고 있다. 내 놈이 주사나리 대꽃간을 털었다는 고변이 들어왔으니 당장 오라를 받아라. 뭐시라? 꽃간을 털다니. 나는 모르는 일이오. 죄 없는 부부의 오두막 위로 피할 수 없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을 뒷산 범바위골에서 산천이 울리도록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바람을 미리 알고 슬퍼하는 산군의 통곡 소리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서방네 오두막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흙투성이 신발로 안방을 짓밟고 들어와 살림살이를 죄다 마당으로 내던졌지요. 그릇이 깨지고 장독이 터지는 소리에 최 씨 부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남편의 옷자락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비켜라! 이 도둑놈의 집구석 샅샅이 뒤져! 아이고, 나리, 도둑이라니요! 평생 남의 물건에 손 한 번 댄 적 없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오해가. 오해? 허허, 이 놈이 아주 입만 살았구나. 여봐라. 저기 저 낡은 지게 틈새를 한번 살펴보거라. 내 눈에는 저기가 아주 수상한데. 배 주사의 눈짓을 받은 하인놈이 냉큼 박서방의 지게로 달려가더니 지프로 엮은 등받이 틈을 찢어 발겼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리, 여기 있습니다. 주사나리 대꽃간에서 없어진 비단이랑 엽전이 여기 숨겨져 있었습니다요.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 지게에는 나무만 했지. 이런 건 구경도 못 해봤습니다. 박서방이 땅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끼어든 꼴이었지요. 배 주사는 부채를 쫙 펴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최 씨 부인을 곁눈질했습니다. 쯧쯧 박서방, 내 놈이 이리 탐욕스러운 줄 몰랐구나.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으나 관아의 법이 엄중하니 어쩌겠느냐. 끌고 가라. 서방님! 안 됩니다! 우리 서방님은 도둑이 아닙니다! 이거 놓으시오! 최 씨 부인이 포졸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돌아오는 건 무자비한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진흙탕에 내동댕이 쳐진 아내를 뒤로 하고 박서방은 짐승처럼 끌려갔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피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다음 날 아침 관아 앞마당에는 형틀이 차려졌습니다. 고울 사또가 앉아 있었지만 그는 이미 배 주사가 보낸 뇌물에
눈이 먼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죄인박 아무개는 듣거라! 내 놈이 배주사의 재물을 탐하여 야밤에 곳간을 털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 이실 짓고 하겠느냐? 아니면 매맛을 보고 물겠느냐? 사또나리, 억울합니다. 저 재물들은 배 주사가 사람을 시켜 몰래 넣어둔 것입니다.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사또, 저놈이 아주 질긴 놈입니다. 저놈이 살아서 나가면 제 체면도 말이 아니고 사또께서 받으신 그 성의도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만들어야 뒤탈이 없습니다. 배 주사의 속삭임에 사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형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저놈이 관할을 능멸하는구나!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으악! 억울하옵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관아 담장을 넘었습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지요. 1대, 2대, 10대, 30대가 넘어가자 박서방의 등은 피반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죽으면 남겨진 아내는 도둑의 아내가 되어 손가락질 받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박서방의 눈앞에 배 주사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배 주사는 형틀 가까이 다가와 죽어가는 박서방에게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박서방, 너무 억울해 마라. 내 놈이 죽어야 내 마누라가 내 차지가 되지 않겠느냐? 오늘 밤에 내 친히 위로해 줄 테니 편히 가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꺼져가던 생명줄을 분노로 다시 잡은 것이지요. 그는 덜덜 떨리는 고개를 들어 자신의 오른쪽 손등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아내를 위해 약초를 캐다 생긴 그 일자 흉터. 아내가 찢어준 속치마, 고름이 피에 젖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배 주사 내 이놈, 똑똑히 들어라. 관아 안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고 독한 기운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내 아내를 건드리는 놈은 뼈를 씹고 살을 발라 죽일 것이다. 천지신명이야 들으소서. 내 이 원한을 풀기 전에는 결코 저승 문턱을 넘지 않겠소. 박서방은 그 끔찍한 저주를 뱉어내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은 감기지 않았고 부릅뜬 두 눈은 허공이 아닌 배의 주사를 노려보고 있었지요. 숨이 끊어졌음에도 꺾이지 않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상에,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더니 이젠 우박이 쏟아지네. 박서방이 억울하게 죽어서 하늘이 노한개야. 아이고 무서워라.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흩어졌고 배 주사조차 등골이 서늘해져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모두가 떠난 싸늘한 형틀 위 박서방의 식은 시신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신을 수습하러 온 늙은 옥졸 노인이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박서방의 시신 위로 검푸른 안개 같은 것이 피어오르더니 마치 살아있는 짐승의 형상처럼 꿈틀거리며 관아 뒷산 범바위골 쪽으로 휙하니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억 저게 뭐여? 사람의 혼이 짐승이 되어 산으로 가는구먼. 이 고을에 피바람이 불겠어. 큰 피바람이. 이곳은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 황천길 입구. 억울하게 죽은 박서방의 혼은 저승사자에게 끌려가면서도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의 발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이승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절규했지요. 못 갑니다. 나는 못 가오. 저 차가운 방구석에 내 아내가 홀로 울고 있는데 내가 어찌 눈을 감고 저 강을 건넌단 말이오. 나를 놓아주시오. 제발 나를 돌려보내주시오. 이미 명부에 이름이 올라왔거늘 산 사람의 운명에 관여하려 드느냐? 내 놈의 육신은 이미 썩어가고 있다.
돌아갈 몸이 없는데 어찌 간단 말이냐? 몸이 없다면 짐승의 가죽이라도 쓰겠소. 악기가 되어도 좋고 축생이 되어도 좋으니 제발 배 주사 그놈의 목줄을 끊기 전까지만 내 아내를 지킬 힘을 주시오. 그 처절한 원한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아니면 염라대 왕도 그 기막힌 사연에 혀를 찼을까요? 검은 안개가 박서방의 혼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기를 포기한 데가 영원히 윤회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무서운 계약이었습니다. 다시 이승, 박서방 내 오두막. 박서방이 죽고 사흘이 지났지만 장례는커녕 입관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거적대기 하나 덮어놓은 남편의 시신 옆에서 최 씨 부인은 곡기도 끊은 채 식어가고 있었지요. 그녀의 눈물마저 말라버린 깊은 밤, 살인문 밖에서 불길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아니지. 이제 과부 댁이라고 불러야 하나? 배 주사였습니다. 그 뒤로는 험상궂은 건달 서너 명이 낄낄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남편의 시신을 등으로 가리며 문 쪽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입니까? 남편의 시신이 아직 방 안에 있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시신? 아하, 저 송장 말인가? 여봐라. 저 거적대기는 냄새나니 뒷산 구덩이에 대충 던져버려라. 그리고 부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내 오늘 밤 부인의 외로움을 달래주러 왔으니 술상이나 봐오시게. 금수만도 못한 놈! 내 놈이 사람이라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 지아비를 죽인 것도 모자라 나까지 욕보이려 하느냐? 인연이 오냐 했더니 야, 이놈들아, 못들 하느냐?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오늘 밤 이 집 안주인은 내가 데려가겠다. 보쌈을 하든 업어가든 내 마음이다. 놓아라! 이거 놓지 못해! 최 씨 부인은 필사적으로 저항하다가 품속에 감춰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서슬퍼런 칼날이 그녀의 목을 겨누었지요.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혀를 깨물고 혓바닥을 잘라 자결할 것이다. 더러운 놈들의 손에 잡히느니 차라리 서방님 곁으로 가겠다. 순간 건달들은 멈칫했지만 독이 오른 배 주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한 년 죽겠다고? 죽어라, 죽어! 내년이 죽으면 그 시신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 죽은 박서방 놈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는 한 너를 구해줄 놈은 아무도 없어! 배 주사가 최 씨의 손목을 낚아채려고 손을 뻗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방문이 종이장처럼 뜯겨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푸른 인광을 내뿜는 두 개의 거대한 눈동자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다! 상군이다! 집채만 한 대호였습니다. 일반 호랑이보다 2배는 더 커 보이는 그 짐승은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며 배 주사를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으악! 살려줘! 호랑이는 순식간에 배 주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목을 물어뜯을 수도 있었지만 호랑이는 배 주사의 오른쪽 팔을 덥석 물어 와드득 소리가 나도록 씹어버렸습니다. 단순한 사냥이 아니라 고통을 주려는 응징 같았습니다. 도망쳐! 다 죽는다! 팔이 덜렁거리는 배 주사와 혼비백산한 건달들은 피를 흘리며 빗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최 씨 부인은 은장도를 떨어뜨리고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피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최 씨 부인과 피 묻은 입가를 실룩이는 거대한 호랑이 단둘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아, 이제 나도 잡아먹히겠구나. 서방님, 저도 갑니다. 호랑이의 뜨거운 콧김이 최 씨 부인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녀가 바들바들 떨며 최후를 기다리는데 이상하게도 날카로운 이빨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은 없었습니다. 대신 까칠까칠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핥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호랑이는 그녀를 공격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녀의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애처로운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호랑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사람을 찢어 죽일 듯하던 맹수가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최 씨 부인의 손등을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는 나를 해치지 않는 것이냐? 호랑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들어 최 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푸른 눈동자 깊은 곳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너무나도 익숙하고 그리운 눈빛. 최 씨 부인의 시선이 무심코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로 향했습니다. 피 묻은 털 사이로 길게 찢어진 듯한 흉터 자국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간 최 씨 부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니지? 짐승인데? 그럴 리가 없는데. 그날 밤 이후 마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범바위골 외딴 오두막에 밤마다 집채만 한 호랑이가 내려오는데 사람을 해치기는커녕 머슴처럼 일을 해주고 간다는 것이었지요. 아침에 나가보면 마당에는 쪼갠 장작이 수북이 쌓여 있고 부엌 앞에는 산토끼나 꿩 같은 산짐승이 놓여 있곤 했습니다. 그것은 생전 박서방이 아내를 위해 해주던 일들과 똑같았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제 더 이상 방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 마당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지요. 오셨습니까? 마당에는 그 거대한 호랑이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다가가 호랑이의 거친 털을 쓰다듬어도 녀석은 고양이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그녀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부인의 시선은 언제나 호랑이의 오른쪽 앞발에 머물렀습니다. 털 사이로 선명하게 보이는 일자 흉터. 낫에 베어 살이 터졌던 그 자리가 호랑이의 발에도 똑같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방님, 맞지요? 말 못하는 짐승의 탈을 썼어도 내 서방님 박아무개가 맞지요? 호랑이는 그 물음에 대답하듯 커다란 머리를 부인의 품에 쿵 하고 비볐습니다. 그렁그렁한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부인의 옷고름을 적셨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경계를 넘어서 두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애틋한 재회를 시기하는 악귀가 아직 살아 있었으니 으악! 내 팔 내놔라! 한쪽 팔을 잃고 불구가 된 배주사는 독이 오를 대로 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전 재산을 털어 조선 팔도에서 날고 긴다는 착호갑사 5명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것은 활이 아니라 굉음을 내며 쇠구슬을 쏘아대는 조총이었습니다. 그 짐승 놈 가죽을 산채로 벗겨와라. 내 그 가죽으로 방석을 만들고 고기는 씹어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부년을 미끼로 쏘라. 그년이 나무에 매달려 있으면 놈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 다음 날 범바위골 입구. 최 씨 부인은 포승줄에 묶여 커다란 소나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주위 숲속에는 포수들이 조총의 심지에 불을 붙인 채 숨을 죽이고 매복해 있었지요. 배주사는 안전한 바위 뒤에 숨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세요. 서방님, 함정입니다.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부인의 절규가 메아리 치던 그때였습니다. 산 정상에서부터 검은 그림자가 폭풍처럼 몰아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함정인 줄 알면서도 아내가 위험하다는 사실. 하나의 앞뒤 잴 것 없이 달려온 호랑이, 바로 박서방이었습니다. 왔다, 써라! 일제 사격! 자욱한 화약 연기와 함께 쇠구슬들이 호랑이의 몸에 박혔습니다. 피가 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보통 짐승이라면 그 자리에서 즉사했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호랑이는 달랐습니다. 총알이 어깨를 뚫고 허벅지를 관통했지만 호랑이는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에서 시퍼런 불꽃을 뿜으며 포수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이건 짐승이 아니야! 귀신이다! 총을 맞아도 안 죽어! 호랑이의 앞발이 허공을 가르자 조총이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포수들이 추풍낙엽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포수들의 목숨을 끊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놈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바위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는 단 한 사람, 배주사였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살려줘! 내 돈을 다 주마! 호랑이는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배주사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가 배주사를 덮쳤을 때 배주사는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눈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어가던 박서방의 그 부릅뜬 눈을 말이지요. 내 아내를 건드리는 놈은 뼈를 씹어먹는다 하지 않았느냐? 호랑이의 거대한 입이 배주사의 목을 물었습니다. 단말마의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배주사의 몸통을 물어 허공으로 들어올리더니 그대로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악독했던 배주사는 그렇게 시신조차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징벌이자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 만들어낸 인과응보였습니다. 모든 상황이 종료되자 산속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화약 연기가 거치고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는 비틀거리며 묶여있는 최 씨 부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서방님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부인을 묶은 밧줄을 이빨로 끊어내고는 마치 끈 떨어진 연처럼 부인의 무릎 위로 스르르 쓰러졌습니다. 거칠게 오르내리던 숨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를 두고 또 어디를 가시려고요. 이제야 만났는데, 이제야 알아봤는데. 피칠갑이 된 호랑이의 눈에서 다시 한번 맑은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짐승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켜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 정말로 떠나야 한다는 인간 박서방의 작별 인사였습니다. 과연 이 기구한 운명의 부부는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요? 범바위골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뜨거운 피와 눈물을 덮어주려는 듯 하얀 눈송이가 소복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호랑이의 붉은 피를 하얗게 덮어주던 그날, 범바위골의 전설 같던 호랑이는 사랑하는 아내의 무릎을 베고 긴 잠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호랑이의 눈빛은 더 이상 맹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된 하루 일을 마치고 따뜻한 아랫목에 누운 가장의 눈빛처럼 더없이 편안하고 인자했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서방님. 이제 아프지 마시고, 춥지도 마시고, 편히 쉬세요. 최 씨 부인은 호랑이의 식어가는 앞발, 그 일자 흉터가 있는 발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산을 타고 흘러내려
마을 사람들의 가슴까지 적셨다고 합니다. 최 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양지바른 언덕 위에 호랑이를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암자를 짓고 평생을 수절하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남긴 사랑을 갚기 위해 배고픈 이에게 밥을 주고 병든 이를 돌보며 덕을 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호랑이 처사님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그렇게 강산이 3번이나 변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최 씨 부인도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유난히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최 씨 할머니는 직감했습니다. 아, 오늘이구나. 오늘 그이가 나를 데리러 오는구나. 서방님, 오셨소? 내 너무 늦지 않게 가방을 쌌소만. 그때였습니다. 닫혀있던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방 안으로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최 씨 할머니가 눈을 뜨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 밖에 집채만 한 백호 한 마리가 서 있는데 그 등 위에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훤칠한 사내가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0년 전 억울하게 죽었던 젊은 날의 박서방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흉터도 고통도 없었습니다. 부인,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오. 자, 내 손을 잡으시오. 이제 우리 아무도 괴롭히지 않는 곳으로 갑시다. 백발의 최 씨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내밀자 박서방이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간 쭈글쭈글하던 할머니의 손이 고운 새색 씨의 손으로 변했습니다. 영혼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로 돌아간 것이지요. 두 사람은 호랑이의 등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호랑이는 기쁜 듯 크게 포효하더니 눈 내리는 밤하늘을 향해 사뿐히 날아올랐습니다.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저 달빛 너머 은하수 쪽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암자에서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잠든 최 씨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낡은 댕기 하나가 소중하게 안겨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호랑이 남편이 마침내 아내를 데려가 저 하늘나라에서 천년만년 해로할 것이라고 말이죠. 자, 오늘 들려드린 남편으로 환생하여 아내를 지킨 호랑이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미물인 짐승도 제 짝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은혜를 갚거늘 탐욕에 눈이 멀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배 주사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팍팍하고 험하다 해도 박서방과 최 씨 부인의 사랑처럼 진심은 언젠가 통하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의 이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소중한 사람의 손을 한번 더 꼭 잡으시는 건 어떨까요? 그 따뜻한 온기가 호랑이 기운보다 더 큰 힘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까지 슬기아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귀한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